198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침이었다. 강원도 설악산 자락에 있는 청송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겨울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유geb시 학교 앞마당에 모인 학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중 14명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김영호 선생님은 그날 아침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나중에 증언했다. 눈 덮인 산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저 수학여행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청송고등학교는 작은 시골 학교였고 이런 대규모 여행은 1년에 한 번뿐이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았다. 버스가 학교를 떠난 것은 오전 8시 30분이었다. 총 3대의 버스에 나누어 탄 120명의 학생들과 8명의 교사들. 그들의 목적지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의 한 펜션이었다. 2박 3일 동안 눈썰매 스키, 그리고 밤에는 장기자랑을 할 예정이었다. 아이들은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오후 1시 30분 속초 시내를 지나가는 두 번째 버스였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창문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다. 그것이 그들을 본 마지막이었다. 오후 3시경 첫 번째와 세 번째 버스가 펜션에 도착했다. 하지만 두 번째 버스는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교통체증이나 기계 고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시절에는 휴대폰이 없었고 산속 펜션의 유선 전화로는 외부와의 연락이 쉽지 않았다. 김영호 선생님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버스에는 박민수 선생님과 14명의 학생들이 타고 있었다. 박민수는 29세의 젊은 국어 교사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는 항상 학생들을 형이나 오빠처럼 대했고 이번 수학여행도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버스 운전사는 50대의 경험 많은 이철우 씨였다. 그는 20년 넘게 이 길을 다녔고 설악산 일대의 모든 길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다. 사라진 14명의 학생들 중에는 반장인 김수진이 있었다. 수진이는 성적도 우수하고 리더십도 뛰어난 모범생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이미숙 씨는 딸이 의사가 되기를 꿈꾸며 과외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시장에서 일했다. 또한 축구부 주장인 박성민도 있었다. 성민이는 키가 크고 운동을 잘해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의 아버지는 동네 정육점을 운영하며 아들이 프로축구 선수가 되기를 바랐다. 조용한 성격의 이영수도 그 버스에 있었다. 영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는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산과 나무들을 그렸다. 그의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또 쌍둥이 자매인 최민아와 최민지도 있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피아노를 배웠고 이번 수학 여행에서도 장기자랑에서 연주할 곡을 연습하고 있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 김영호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속초경찰서에 이정훈 경사가 신고를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은 즉시 수색팀을 구성했고 설악산 일대의 모든 도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9시 첫 번째 수색이 시작되었다.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다. 펜션에 남아있던 학생들과 교사들은 불안에 떨며 소식을 기다렸다. 일부 학생들은 친구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영호 선생님은 밤새 펜션 앞에서 서성이며 두 번째 버스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버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땅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에야 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수색 작업은 즉시 본격화되었다. 경찰, 소방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설악산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강원도청에서도 특별수사팀이 파견되었고 심지어 군부대에서도 병력을 지원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버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설악산의 모든 도로, 모든 계곡, 모든 숨겨진 길까지 수색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학부모들은 매일 산으로 올라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특히 김수진의 어머니 이미숙 씨는 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빨간 목도리를 들고 다니며 산속 곳곳을 헤맸다. 그녀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산속을 돌아다녔다. 다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박성민의 아버지는 정육점 문을 닫고 매일 수색에 참여했다. 최미나 최민지 자매의 부모는 쌍둥이 딸들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다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수색 중에 몇몇 등산객들이 밤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어떤 이는 눈 덮인 나무 사이로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발자국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이런 증언들을 스트레스나 착각으로 치부했지만 목격담은 계속 늘어났다. 한 달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국적인 뉴스였지만 점차 지역 뉴스로 밀려났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수색팀을 만들어 매주 산을 뒤졌다. 이미숙 씨는 점쟁이까지 찾아가 딸의 행방을 물었다. 점쟁이는 아이들이 살아있지만 다른 세상에 있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봄이 되자 눈이 녹으면서 새로운 단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름이 되어도 가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은 점점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갔다. 담당 경찰관들도 바뀌었고 수사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다. 그해 12월 사건이 일어난 지 10개월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설악산 등반 중이던 한 등산객이 계곡 깊숙한 곳에서 학생 가방을 발견한 것이다. 가방 안에는 김수진의 학생증과 공책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즉시 그 일대를 수색했지만 가방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더 이상한 것은 가방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10개월 동안 산속에 있었다면 비와 눈에 젖어 망가졌을 텐데 마치 방금 떨어뜨린 것처럼 깨끗했다. 이 발견으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아무런 추가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학부모들은 희망과 절망을 반복했다. 혹시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과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아이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렸고 어떤 이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일지를,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1987년이 되자 사건은 완전히 잊혀져 가는 듯했다. 언론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경찰 수사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이미숙 씨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청소했다. 수진이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박성민의 아버지는 정육점을 다시 열었지만 예전처럼 활기차지 못했다. 손님들이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청송고등학교도 큰 변화를 겪었다. 김영호 선생님은 자책감에 시달리며 결국 사직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고 학교는 이 사건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매년 2월 14일이 되면 학교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재학생들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려워했다. 그런데 1988년 겨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설악산 근처에 사는 한 할머니가 밤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박순자 씨로 70대의 무속인이었다. 그녀는 산속 깊은 곳에 혼자 살면서 약초를 캐며 생활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산신령에게 잡혀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려면 큰 굿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의 색깔과 모양까지 정확히 묘사했다. 심지어 김수진이 빨간 목도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맞았다. 이 소식이 학부모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했다. 이미숙 씨를 비롯한 몇몇 학부모들이 할머니를 찾아갔다. 박순자 할머니는 학부모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이 다른 차원으로 끌려갔다는 것이었다. 설악산에는 예로부터 신령이 살고 있는데 그 신령이 순수한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자신이 어렸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일제강점기에 몇 명의 아이들이 사라졌는데 그들도 신령에게 잡혀간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제안에 따라 큰 굿을 하기로 했다. 1989년 2월 14일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3년 후였다. 설악산 기슭에서 밤새 굿이 열렸다. 무당들이 춤을 추고 북을 치며 아이들의 영혼을 불렀다. 학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굿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촛불들이 모두 꺼졌다. 그리고 산속 어디선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공기 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 일 이후 박순자 할머니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이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냉혹했다.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 과학적인 설명보다 신비로운 이야기를 믿고 싶어지는 마음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하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건은 완전히 잊혀진 듯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이미숙 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 딸을 기다리다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병원에서도 계속 수진이를 찾았다. 간호사들에게 딸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보고 밤에는 병실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박성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매일 소주를 마시며 아들을 그리워했다. 정육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결국 문을 닫았다. 그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 이야기만 했다. 성민이가 얼마나 축구를 잘했는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반복해서 말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하기 시작했다. 최민아, 최민지 자매의 부모는 이혼했다. 아버지는 딸들이 죽었다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 의견 차이로 부부는 갈라섰다. 어머니는 혼자 남아서 딸들의 방을 그대로 두고 살았다. 피아노도 그대로 두었다. 가끔 밤에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고 이웃들이 말했지만 아무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이영수의 부모는 아들의 그림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열었다. 작은 화랑에서 열린 전시회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영수가 그린 설악산의 풍경들이 전시되었다. 그의 그림들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슬픈 느낌이 있었다. 마치 이별을 예감한 것처럼. 전시회 수익금은 모두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기부되었다. 1995년 사건이 일어난 지 9년이 지났을 때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버스 운전사였던 이철우 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채용되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의 가족들이 사건 직후 갑자기 이사를 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이철우 씨의 행적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내와 아들은 서울로 이사 갔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 경찰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며 남편과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이철우 씨의 아내 김영자 씨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사건 당일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매우 이상했다는 것이다. 옷이 찢어져 있었고 손에는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계속 중얼거렸다고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사라졌고 그 후로 소식이 없다고 했다. 이 증언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은 이철우 씨를 전국적으로 수배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땅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찾을 수 없었다. 9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학부모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9년 동안 아이들을 찾아 헤맸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다. 1998년 사건이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설악산 근처에서 불법 채굴을 하던 업체가 발견된 것이다. 이 업체는 1980년대부터 몰래 산을 파헤치며 광물을 채굴하고 있었다. 환경부의 단속으로 이 사실이 드러났는데 채굴 현장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버스 부품들이 나온 것이다. 녹슨 철판과 유리 조각들이었다. 경찰은 즉시 이 부품들을 조사했다. 법과학연구소의 분석 결과 이 부품들이 1980년대 버스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버스 번호판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실종된 버스의 것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발견으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경찰은 불법 채굴업체의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그 중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업체의 사장인 조만식이 이철우 씨와 친구 사이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주 만났다고 했다. 조만식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1986년 2월 14일 밤 이철우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는 매우 당황한 상태였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만식의 증언에 따르면 이철우는 그날 밤 자신의 채굴 장비를 빌려갔다고 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가져갔는데 며칠 후에 돌려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장비들이 매우 더러워져 있었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조만식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를 믿고 묻지 않았다고 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채굴 현장을 더 자세히 수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버스의 잔해가 나온 것이다. 완전히 부서져 있었지만 분명히 1980년대 버스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인골들이 발견되었다. 법의학자들이 인골을 조사한 결과 이것들이 10대 청소년들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총 15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실종된 학생 14명과 교사 1명의 수와 일치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유골들의 상태가 일반적인 사망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법의학자 김철수 박사는 이 유골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뼈에 외상의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버스 사고로 죽었다면 골절이나 외상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었다.
또 한 뼈의 상태가 너무 깨끗했다. 12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다면 더 많이 부식되어야 하는데 마치 최근에 묻힌 것처럼 보였다. 이 발견으로 사건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언론은 다시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2년 만에 실종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학부모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정말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미숙 씨는 딸의 유골을 확인하고 나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12년 동안 딸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많았다. 왜 이철우는 아이들을 죽였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은밀하게 묻었을까? 경찰은 이철우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그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미스터리가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2001년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이철우가 발견되었다. 그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15년 동안 가명을 사용하며 숨어 살다가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다. 병원 관계자들도 그의 정체를 몰랐다. 그는 박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경찰이 그를 찾아갔을 때 이철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무게도 많이 줄어 있었다. 그는 경찰을 보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숨어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고 했다. 이철우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1986년 2월 14일 그는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오후에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깜빡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약속된 일정이라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다. 설악산으로 가는 길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커브길에서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버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철우는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뒤에 앉아있던 아이들과 선생님은 모두 즉사했다고 했다. 그는 그 순간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철우는 신고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감옥에 가야 하고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친구인 조만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조만식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친구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들은 밤새 버스와 시신들을 채굴 현장에 묻었다. 이 작업은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들은 깊은 구덩이를 파고 버스를 해체해서 묻었다. 시신들도 함께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서 흔적을 감췄다. 이철우는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울었다고 했다. 특히 아이들의 시신을 옮길 때는 참아볼 수 없어서 눈을 감고 했다고 했다. 일을 마친 후 이철우는 도망쳤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다만 멀리 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후 15년 동안 그는 전국을 떠돌며 살았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특히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꿈에서 아이들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했다. 김수진이 빨간 목도리를 하고 나타나서 왜 자신들을 버렸느냐고 물었다. 박성민이 축구공을 들고 나타나서 자신의 꿈을 빼앗았다고 울었다. 쌍둥이 자매가 손을 잡고 나타나서 부모님을 그리워한다고 했다. 이영수가 스케치북을 들고 나타나서 그리고 싶은 그림이 많다고 했다. 이런 악몽은 15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철우는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갔다.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의사들에게도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이 자신을 찾는다고만 했다. 이철우의 자백으로 15년간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해결되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15년 동안 아이들을 찾아 헤맸는데 그동안 범인은 살아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분노한 것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아이들을 땅에 묻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미숙 씨는 법정에서 이철우를 보고 기절했다. 15년 동안 딸이 살아있기를 바랐는데 사실은 첫날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철우에게 소리쳤다.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왜 가족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고 울부짖었다. 박성민의 아버지는 이철우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법정 경비에게 제지당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다. 조만식도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친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은 진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철우가 사고가 났다고만 했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법정에서 이철우는 계속 울면서 사죄했다. 그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했다.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제대로 살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들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당시 일부 학생들이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의학자의 재조사 결과 몇몇 유골에서 생존 흔적이 발견되었다. 즉, 사고 직후에는 살아있었지만 구조되지 못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학부모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만약 이철우가 즉시 신고했다면 일부 아이들은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미숙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딸이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다. 2004년 이철우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만식은 7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형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이미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상태였다. 이철우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감옥에서 이철우는 매일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아이들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사과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대부분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그는 감옥에서도 악몽에 시달렸다. 아이들이 나타나서 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조만식은 출소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종교에 귀의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15년 동안 가족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 수사의 허점도 드러났다. 초기 수사에서 버스 운전사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의 가족들이 갑자기 이사한 것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작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경험 말입니다. 이철우도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결국 15년간의 거대한 비극이 되어버렸죠. 2018년 사건이 일어난 지 32년이 지났다. 이철우는 여전히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 그는 이제 70대가 되었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다. 하지만 그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 평생 감옥에서 살겠다고 했다. 그것이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학부모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박성민의 아버지는 2010년에 간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아들을 그리워했다. 최미나 최민지 자매의 어머니는 2015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딸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죽었다. 이미숙 씨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딸을 잃은 슬픔과 32년간의 고통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심해졌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가끔 딸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간병인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그녀에게는 딸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영수의 부모는 아들을 기리기 위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매년 미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 그들은 아들의 꿈을 다른 아이들이 이루기를 바랐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중 일부는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 이영수의 정신이 그들을 통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청송고등학교는 2005년에 문을 닫았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된 것이다. 하지만 학교 터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14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를 기리는 비석이다. 매년 2월 14일이면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꽃을 바친다. 대부분 당시 함께 수학여행을 갔던 동급생들이다. 김영호 선생님은 2012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평생 자책하며 살았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 자신의 무덤을 아이들 추모비 옆에 만들어 달라고 했다. 죽어서라도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고 했다. 박민수 선생님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 많았다. 그의 약혼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평생 그를 잊지 못했다. 그녀는 매년 그의 기일에 추모비를 찾아와서 꽃을 바쳤다. 설악산에는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32년 전에 일어난 비극을 모른다. 다만 가끔 나이든 등산객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들의 영혼이 아직도 산속을 떠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만식은 2016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은 학부모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너무 늦은 사과였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작은 거짓말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진실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알려주었다. 이철우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적어도 가족들은 32년간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일들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한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거짓말보다는 낫다는 것을.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32년이 지난 지금 14명의 아이들은 영원히 17세로 남아있다. 그들은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기회를 잃었다. 그들의 꿈도 사랑도 미래도 모두 그날 설악산에 묻혔다.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이나 미스터리가 있나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답이 가장 끔찍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들려질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